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후다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후다스는 세계보건기구에서 ICF 기반으로 장애와 건강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WHO에서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와 그리고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저는 지금 극동대학교에서 작업치료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후다스는 2017년부터 소개를 시작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도 연구는 진행이 됐었고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던 그런 평가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17년에 이 은평구에서 소개를 할 때 그때는 그 전에 물론 서울시나 이런 데서 자문회의 가서도 소개를 좀 했었는데 ICF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후다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ICF 얘기를 하면 또 ICF야 이런 표정들을 주변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2020년도에는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ICF나 이런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그 ICF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셔서 점점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거는 제가 요 후다스를 소개했던 그런 타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고 특징적으로 국립재활원에서도 물리치료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도 했었고 그다음에 세종시에서는 전국에 있는 보건소 관계자들을 모시고 세종시에서 가장 큰 강당에서 한번 40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에게도 이걸 가르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후다스는 예전에 잘 쓰지 않고 잘 몰랐는데 올해부터 그 서울시에서 그 돌봄 관련된 과에서 요거를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이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료 협동조합이나 사회복지 협동조합 같은 데서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특히나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의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음에 어떤 부분의 건강이 향상되었느냐 라는 결과치를 낼 때 이게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단체마다 갖고 있는 특징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역사회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역할이나 지역사회의 특징에 따라서 복지, 보건 분야로 다채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중재로서 갖고 있는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 거야? 라는 부분들이 어떤 기관에서 펀딩을 신청하거나 이럴 때 특히나 자세하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뭐가 좋아지는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후다스가 꽤나 좋은 지표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여기 이상규 선생님은 그 은평구 보건소에서 저랑 함께 요 사업을 실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매번 이렇게 발표 때마다 같이 이름을 넣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실시했던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ICF, ICI, DH부터 설명해서 ICF, 그 다음에 후다스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건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이라는 표현
그 언어는 그렇게 역사가 길지 못합니다. 약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요. 뭐 제가 찾아본 내용은 아니고요. 어떤 컬럼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컬럼이냐면 바로 그 한양대의 신영전 선생님, 한양대 의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세상에 건강은 없다라고 이렇게 컬럼을 쓰셨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제가 한번 캡처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미병, 장수, 양생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건강이란 단어는 외국에서 헬스라는 걸로 말이 넘어왔고, 그리고 뭐 독어로는 게준트 하이트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사들은 복지사 나름대로의 건강이란 개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의료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보건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각각이 그 건강이라는 개념을 다 조금은 다르게 혹은 직업적 가치로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건강에 대한 개념을 정책적으로 혹은 사전적 의미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깊숙하게 실제적으로 건강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부연 설명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허약한 노인이나 아니면 만성질환자 혹은 장애인, 그리고 정신장애인 혹은 치매,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냐면 결국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이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제공을 하면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이게 좋아지나? 이 사람이 좋아지나? 혹은 내가 접목할 수 없는 분야면 누군가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이 알아서 하겠지, 혹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좀 끝에는 팔자련이 그냥 살아야 하나? 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쯔쯔쯔 혀를 차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러면 그때 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가끔 우리는 그냥 루틴으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었고요. 지금도 어쩌면 학생들에게 혹은 제가 만나는 어떤 장애인분들에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고민이 매번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지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가? 혹은 이 사람들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협동조합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실제로 보건소나 혹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더 많은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에게도 꽤나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들의 무엇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냐, 그거는 바로 그들의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뭐 더 많은 것을 제공해서 행복감,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가 재편되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들에게 제공하는 이 서비스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애인이나 혹은
만성질환자라든지 아니면 허약한 노인, 치매 노인 이런 분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목적 의식이 시작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마도 우리가 보건복지부라는 그런 명칭을 쓰는 것처럼 보건복지, 그래서 그들의 보건을 우리가 향상시키거나 유지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이라는 것은 다시 WHO의 1946년 정의로 올라갑니다. 단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들 이야기하죠. 물론 이 정의가 완전한 상태가 과연 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WHO는 이 건강의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라는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실 1946년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혼란하고 전염병과 장애와 그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슈가 됐던 시점에서 한 1980년도에 우리는 WHO에서는 이 건강이라는 개념을 장애의 개념과 도입하여서 이런 ICIDH라는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ICIDH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국제적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페어먼트, 신체 손상이나 이상, 디서빌리티, 능력의 장애, 핸디캡, 불리한 조건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이런 도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병과 신체의 이상은 신체의 결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런 신체의 결함은 신체 능력 제한이나 혹은 사회적 능력 제한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표정을 볼 수 없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이렇게 딱딱하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오늘은 이 분위기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신체 이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원인이 된다면 여기에 신체 이상에서 모든 원인이 출발을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능력 제한이라든지 사회적 제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신체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가 이 ICIDH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건의료 시설, 기술, 서비스가 신체, 질병 중심으로 되었죠. 물론 이때는 이게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선적으로 병리학적인 그리고 생리학적인 이상, 신체적인 이상이 급격하게 많이 나타난 상태고 그것을 급선무로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을 지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질병과 장애만으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 그럼 이런 문제점 대상자를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나 서비스의 정도라든지 그리고 현재 상태의 지속성, 기관 입원 기간 이런 것들, 사회보장까지 이런 것들을 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애 평가를 통해서 요구가 어떻게 되는지, 치료는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효과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질병과 신체 중심으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체나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능력 제한이 없고 신체적인 능력 제한이 없이 점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01년에 20년 만에 기존에 갖고 있던 모델을 WHO는 뒤집어 엎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러한 체계도를 건강 조건이란, 건강 상태라는 것은 신체적인 기능과 구조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동 그리고 참여라는 이 세 개의 구성 요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회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 사회적인 개념은 사실 WHO에서 그냥 갑자기 이때부터 2001년부터 설명하기 시작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에 우리의 WHO의 건강의 정의에 보면은 여기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해서 이미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여기서는 사회적 능력 제한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것을 어떤 인과관계가 아닌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건강의 조건이 형성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001년에 이 ICF에서 굉장히 많은 딜레마를 사실은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ICIDH 모델, 신체 중심의 모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과 참여는 사실 보건복지의 영역이라고 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신체 기능과 구조를 사실 제가 2015년부터 이 이야기를 떠들고 다녔는데 2015년만 해도 ICF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근데 벌써 ICF 모델이 발표한 게 2001년이었죠. 그러면 2015년까지 15년이 걸렸는데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ICF의 개념이 건강으로서 연결되고 있지 않는 것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이것은 앞으로 차차차차 체계적인 것에서 변화를 보이면서 다들 많은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체계적인 것이 변화되면서 이러한 내용들도 더 많이 우리의 보건, 의료, 복지에 더 포함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고민했던 것, 그 사람들의 우리가 뭘 해주지? 그럼 내가 뭔가를 해주긴 해주는데, 그럼 이건 뭘 위한 거지? 그리고 하면은 좋아지나? 그럼 과연 뭐가 좋아지는 거지? 그거에 대한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그 사람의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강 상태. 그래서 그동안 내가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가 신체 중심이었다면 그 폭을 이제 활동과 참여의 조건으로 더 확대시켜서 카테고리를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있고 치료사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자, 각자의 분야에서 그러면 신체 구조와 신체 기능을 많은 분들이 의료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두통이 있으신 분, 만성적으로 두통이 있으신 분에게 의사 선생님은 두통제를 처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통제를 처방하면 아마 첫 번째 지표는 통증이 얼마나 감소되셨어요? 통증이 며칠 만에 나타나실까요? 라는 것들이 예전에 내가 진통제를 줌으로써 설정할 수 있는 아웃컴, 그러니까 결과였다면 ICF 모델은 오케이, 통증은 얼마나 줄어드셨어요? 물론 통증도 줄어들었지만 그러면 예전과 다르게 통증이 줄어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예전에는 집중해서 하지 못했던 거, 할 수 있던 것들이 어떤 것들까지 생겼나요? 라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즉 환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신체적인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것이 활동가 혹은 넓게는 참여까지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한국 물리치료사이기도 하고 호주 작업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는 환자는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다리에 오랫동안 기부스를 하고 계시다면 그분에게 분명히 기부스를 풀고 관절 각도가 잘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근육에 충분한 힘이 생기게 운동을 시킬 거예요. 근데 작업치료의 관점에서 혹은 물리치료에서 더 나아간 활동을 보면, 그러면 요즘은 직장생활 하기는 어떠세요? 아침 출근하는 거리는 얼마나 되셨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신 데는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거기에 통증이나 아니면 관절 각도가 잘 안 움직여서 문제가 되는 구간은 없는지, 그런 것들로 좀 더 확대해서
바라보고 접근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폭넓은 시각이기 때문에 어떤 한순간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결론을 이끌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에 계시거나 혹은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다면 우리는 전인적으로 그분의 건강 상태에 초점을 맞춘, 즉 신체 구조와 기능뿐만 아니라 활동과 참여 부분에서 이분이 얼만큼 하고 계신지에 대한 건강 수준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뒤에서 이렇게 강의를 제가 설명드리는 걸 들으시다가 아마 간호사 분이셨을 것 같아요. 잘 듣다 여기까지 오다가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집 밖으로 잘 나가는 것까지 다 건강에 포함돼서 그런 부분들을 향상시키면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서 앉아가지고 고개를 설레설레 이렇게 짖습니다. 네. 이 ICF에서 얘기하는 이 건강의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우리한테도 적용해 봤을 때 내가 한 이틀 정도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다면 멍하게 되고, 뭐 감기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려서 하루 이틀 정도 집에만 갑자기 가만히 있어도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실제로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몸이 좀 좋아지자마자 바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만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지는 것, 만약에 그것을 신체적으로 그런 아픔 상태 혹은 장애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밖으로 나가서 혹은 내가 집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들이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그분의 건강 상태를 한 단계 향상시켰다라고 이 개념으로 바탕 설명드리면 논리적으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ICF에서 이렇게 건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개, 신체, 그다음에 활동, 그리고 참여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상자들에게 더 이 부분을 향상시킬지, 물론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의 서비스를 거기다 더불어서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액티비티와 참여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기 어려웠던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우리는 다 직종 간의 협력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고 혹은 전문직의 특징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분의 액티비티와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나 혼자만, 내가 물리치료사라고 해서, 내가 작업치료사라고 해서 나 혼자 하는 데는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직종 간의 협업이 일어났을 때 사회 제도로서 어떻게 이분의 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일하는 작업치료사 혹은 물리치료사들은 그 대상자분의 건강을 더 빨리 향상시킬 수 있더라라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ICF 모델을 적용할 때 현장에서는 그런 다 직종 간의 그런 협업이 더 많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환경적인 요소와 그리고 그 대상자가 갖고 있는 혹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설명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ICF는 2001년에 나와서 이렇게 책자로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기능장애 분류라고 설명해서 이렇게 번역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프랙티스 매뉴얼이라고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있고, 그리고 ICD-11 알파라는 버전이 있는데 지금은 ICD-10을 사용하고 있고, 요거는 국제 기준의 질병 분류 코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을 받으시면요, 이렇게 지금 요런데
영어로 숫자로 조합되는 그런 번호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병과 장애에 대한 코드를 우리나라에서 연구에서 집합해 놓은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 질병 코드는 KCB라고 해서 한국 질병 분류라고 되어 있고요. ICD에서는 인터내셔널 질병 분류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 ICD, 지금 현재는 보편적으로 10을 쓰고 있고 11은 알파 버전으로 시범 버전이 되는데요. 이 ICD-10 버전과 자신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병 분류 기준과 얼마나 많이 유사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ICD-10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2026년부터 이 ICD를 도입해서 반영해서 KCD를 만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진들이 붙어서 지금 현재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ICD-10에는 어떤 질병 분류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계단을 잘 못 올라가기, 그리고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기, 쇼핑하기, 그러한 개념들도 질병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ICF에서 이야기하던 활동과 참여 수준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떠한 질병과 관계없이 그거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질병으로 인정해야 된다. 즉,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 라고 그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ICD를 KCD에 반영한다면 우리는 더더욱더 활동과 참여에 대한 이 건강 부분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복지에서, 보건에서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시기는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코어셋이라는 게 있어요. ICF 코어셋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엔 굉장히 많은 질병과 장애,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항목들은 무엇일까? 뇌졸중 환자가 ICF에 들어가면 임신과 출산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뇌졸중 환자 대상자에게 필요한 기능 분류, 신체와 활동의 기능 분류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 이것을 코어셋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많은 연구진들이 이 코어셋을 묶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코어셋을 묶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코어셋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단 못 올라가기라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내 앞에 있는 이 환자 혹은 대상자, 이 어르신이 얼만큼 할 수 있지? 라는 굉장히 커다란 플랫폼을 제시해 드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하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재를 제공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ICF 개념으로 간단하게 치매 노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 노인은 아시는 것처럼 인지적인 저하가 있고요. 근데 활동 중심으로 봤을 때 쇼핑을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평가하는 사람이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 보면은 교회에 가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D930 이렇게 돼 있고 D6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ICF에서 의미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low physical endurance, 신체적 지구력이 낮아요 라는 기능 이상, 신체 기능 이상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쇼핑이 어렵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건강 측면에서 이 어르신의 다방면의 그런 건강 요소를 분석해낼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뇌성마비의 건강 상태인데요. 참여해 보면 참여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아이는 지금 운동장에서 학교에 있는 운동장이라고 할게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게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는 학교까지 우리가 건강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예시로 아이를 들었기 때문에 학교가 되겠지만 직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공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와서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사회에서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쩌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혹은 정책적으로 조금 더 ICF를 더 멀리 했던 그런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는 현재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이런 ICF 모델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밖으로 나오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혹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이제 후다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다가 혹시 틀린 부분이나 뭐 코멘트 하고 싶으면 거기 제가 그 채팅창에 공유해 드린 거기 공유 문서에 들어오시면 PC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거기에 네, 폰에서는 화면을 넘기시면 그 옆에 화면 공유가 지금 해 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넘기시면 그러면은 사람들 모양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 모양이 나오거나 그리고 화면이 나옵니다. 네. 지금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PPT 화면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얼굴은 작게 나올 거고 혹은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화면 상단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한 학기 동안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저도 줌의 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후다스 설명을 드리면 후다스는 철저하게 ICF 기반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원래 후다스라는 평가 도구가 있었어요. 1980년도경에 개발되었는데 이거는 정신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 도구였어요. 그래서 후다스 1.0과 후다스 2.0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건강과 장애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건강과 장애 어떻게 측정하지? 자, 이렇게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지, 이동력, 자기돌봄, 어울림, 생활활동, 그 다음에 참여.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럼 이 6개의 영역이 과연 건강이다 라고는 누가 규정을 내렸냐? 연구진들이 규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규정을 내렸냐면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와 인종을 넘어서 보편적 항목들 중 필수적인 항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개의 나라에서 문화와 언어를 비교해 분석해서 사회 인구 집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만든 6개의 항목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에도 이게 맞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에도 이게 맞는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사실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처음 이것을 사용해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6개의 영역을 가지고 어떤 내 앞에 있는 대상자를 바라볼 때 굉장히 넓은 시각으로 내 대상자를 바라보게 된다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사실 여기서 같이 물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는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부분까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면 대부분 활동 중심으로 되어져 있고요. 신체 중심의 평가하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질문이 걸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신체 중심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걸을 수 없으면 그러면 어려움으로 표기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인지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인지평가 도구들이 생각이 나실 거라고 유추해 봅니다. 그죠? 뭐 NMSE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인지에서는 당신이 뭔가를 하는데 집중을 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뇌가 어떻게 생겼던 관계없이 건강은 이 사람이 인지적인 문제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더 초점 맞춰서 본다는 것이죠. 제가 어디에서 치매 강의를 들을 때 정치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의 뇌를, 돌아가신 어르신의 뇌를 열었더니 이분은 엄청나게 뇌가 쪼그라들어 있는 치매 상태였더라. 근데 이분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살아계실 때 잘 살고 계시는 이런 환경 속에, 물론 뇌는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치매라고 누가 보더라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분이 살고 계시는 환경 속에서는, 살아가는 데서는 거의 어려움 없이 잘 살고 계셨다면 ICF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분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죠. 저는 그래서 혼자 나름대로 결론을 세웠습니다. ICF 기반으로 봤을 때, 물론 옛날에 ICIDH 기반으로 봤을 때 이분은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 뇌가 쪼그라든 상태에서 치매인 뇌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ICF 기반에서 봤을 때 이분은 현재 인지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집중하고 내가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고,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중요한 일들을 잘 기억하고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시간 내에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산다면 ICF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건강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후다스에서는 그렇게 인지, 이동능력, 뭐 이동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돌봄, 어울림, 생활활동, 참여, 이런 것들을 다 활동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6개의 영역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슬라이드 위에는 제가 이렇게 Cognition, Mobility, Self-Care, Get Along, Life Activity, 그 다음에 Participation, 이렇게 영어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인 돌아다니기 영역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돌아다니기 영역에서 저는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자, 첫 번째는 뭐 그냥 그래요. 오랜 시간,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 서 있기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응답은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달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한 달간 오랜 시간, 예를 들어 30분 동안 서 있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건강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면 없음, 약간, 중간, 심한, 매우 심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렵다, 혹은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어려움이 있다. 무엇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그래서 건강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어려움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겁니다. 기존에 어떤 걷기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걷는 것에 대한 속도를 측정하고 걷는 것에 대한 질적인 것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10m를 가는데 30초가 걸렸고 시간으로 측정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떤 느낌으로 이 어려움을 표현하는지 그것들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평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적인 것, 내가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그 부분, 그것도 포함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고 활동에 대해 비추해서 은유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기. 앉았다가 일어나기는 책상,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WHO는 여기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없음이라고 표현하신 분들보다는 약간이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러면 만약에 약간이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아니 왜?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과 장애를 측정하는 스크리닝 도구 정도이지 이걸 가지고 그분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것을 평가한 다음에 각각의 전문 분야에 맞춰서 왜? 라는 질문으로 심층적인 추가 평가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그거는 WHO에서 이 후다스에서 매뉴얼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어떠신가요? 없음. 대부분 집안은 굉장히 내가 편리하게 그렇게 구성해 놓잖아요. 그죠? 지금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거나 혹은 예전에 봤던 대상자분,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그 사람 못해. 그 사람 집안에서 왔다 가기 굉장히 어렵지.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기, 휠체어에 계신 분들은 집 밖으로 나오기 매우 심하게 어렵죠. 누군가 업어주거나 혹은 거기에 뭐 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나는 거의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거리, 예를 들어서 1km 정도를 거리를 걷기, 휠체어를 타고 있다면 이거는 할 수 없음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 하나의 평가만으로 그 사람의 이동 능력을 스크리닝 할 수 있습니다. 선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 영역에서 점수가 굉장히 건강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각각의 장애 유형별로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물론 척수 손상 대상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물음표를 붙이는 거죠. 왜 어렵지? 그리고 그 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앉았다가 일어나기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신이 와서 따라락 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가서 봤는데 집안에 너무 요철도 많고 방방마다 턱도 많고 그리고 가옥 구조도 형편없고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기도 더 어렵고 그랬을 때 이분이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의 바닥을 개보수를 해서 적용을 해보자. 협동조합에서는 그런 것들도 서비스를 간혹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만약에 이분이 지금 매우 심한 정도로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개보수를 쫙 했더니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약간 내가 조금은 노력하면 돼요 라고 하면 우리는 2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만큼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결해 드린 것이 곧 무엇이 되냐면 이분이 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의 액티비티, 활동 수준을 높였고 그것은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저 뒤에 계시던 간호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셨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서 이것을 건강이다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나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분의 활동 수준이 만약에 약을 주어서 혹은 신체를 단련시켜서 집안의 활동을 높였다. 그럼 그건 건강이 좋아진 건가요? 맞죠. 건강이 좋아진 거죠. 근데 그 결과가 그분의 집을 훨씬 더 이동을 편안하게 해 주어서 그분이 왔다 갔다 하기 쉬워졌다. 결국에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과는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건강 수준을 높인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논리적이기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를 강의하고 설명하고 직접 테스트해보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감성적으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까지는 사실 저도 노력이 좀 필요했어요. 왜냐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뇌를 오랫동안 지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대상자들한테 해줄 게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는 거죠. 자, 후다스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후다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플래시 카드를 드려요. 앞에다가 놓고요. 자, 이거는 건강을 측정하고 장애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 상태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음 항목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고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 상태라는 것은 질병, 아픔 또는 다른 건강 문제, 상해, 신체 손상을 의미하고 정신적 또는 감정적인 문제, 그래서 감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과 관련된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내가 술 때문에 만약에 그게 술 때문이라면 술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어려운 건 아니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약물과 관련되면 약을 먹어서 뭐 깔아앉고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약과 관련된 문제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라는 것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36문항이다 보니까 많아서 중간에 가면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상자분 앞에다가 이렇게 카드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 여기서 보면 질문에 있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의 의미는 평소보다 더 애를 써야 하는지, 불편감이나 그런 활동을 할 때 통증이 있는지, 속도가 느려지는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려움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 물론 하다 보면은 또 까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래시 카드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다스는 여러 이런 건강 질문들이 뭐 6개월을 보는 것도 있고 3개월을 보는 것도 있는데 후다스는 최근 한 달 30일에 어땠는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30일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카드 두 번째는 여기 없음, 약간, 중간, 심한, 매우 심한, 할 수 없음. 요 두 번째 플래시카드도 있는데 요 두 개를 같이 대상자분 앞에 놓고 질문하면서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라고 고민하시면 직접 이렇게 여기 있는 걸 한번 보시고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지적인 능력이 저하되어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없어요. 그래서 WHO 후다스에서는 제3자에게 물어보는, 즉 간병인이나 아니면 보호자에게 그 사람의 능력을 물어보는, 어려움을 물어보는 그런 제3자 버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다스 2.0에서는 할 수 있느냐, 하느냐, 둘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WHO에서 이야기하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물어보는 평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평가지는 이러한 항목들을 할 때 만족하느냐, 느낌이 어떠냐.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 이제 6개 항목들을 다 볼 건데 6개의 36문항을 하나씩 다 볼 건데
그 문항들 속에서 나는 그것을 할 때 내 느낌이 어떤지 한번, 물론 건강하시라는 조건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럴 때 나는 느낌이 어떤지, 만족하는지, 내가 그걸 수행하는데 만족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후다스는 그것을 하는데, 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다. 그리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36문항으로 되어 있는 인터뷰 버전, 자기기입식 버전, 타인기입식 버전, 아까 말씀드렸던 타인기입식 버전, 대상자가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직접 대답하지 못할 때 이렇게 타인기입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 직접 해보니까 빠르면 15분, 그리고 자기기입식이 조금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자기가 글을 읽으면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12아이템 버전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36문항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묶어가지고 12개로 묶었어요. 이것도 인터뷰, 자기기입식, 타인기입식이 있고요. 그리고 12 플러스 25문항, 24문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12개를 먼저 해보고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걸 해보고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는데 그랬을 때 24문항을 추가해서 하는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7개의 버전이 있다. 제가 이 7개의 버전을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다 채팅창에 공유를 해드리고, 필요하시면 이준수 선생님에게 보내드릴게요. 묶어가지고 C 파일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공유하시고, 편집하고 있는 부분들 편집하셔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처는 굳이 안 밝혀줘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기존에 있는 논문을 갖고 제가 한글 파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논문 저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WH에서 만든 거를 논문으로 한국말로 번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반응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야옹이 님이 아이폰으로 직접 써주셔서, 별풍선도 쏴주십시오. 네, 별풍선이라고 젊은 친구들이 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목들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인지 영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인지 영역은 보면은 어떤 것을 10분 동안 집중하기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요. 나는 집중하는 게 근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집중하는 거, 10분 동안 뭔가 집중하는 거 어려움 없으신가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요즘에 뭔가 10분 동안 집중을 못해. 그런 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유는 바로 건강 때문에. 그래서 요 플래시카드가 이렇게 바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집중하는데 얼마나 요즘에 우리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거 말고 건강 때문에, 건강은 여기 있죠? 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기억하는 것. 건강 때문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요 문항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이렇게 하거든요. 핸드폰 잊어버리면, 집에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세요? 그럼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전화해보고 그렇게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맨날 잃어버리는데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건강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새로운 일 배우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방법 배우기, 이런 것들은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에 새로 시작하신 것들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전화기를 바꿨을 때 어려움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냥 적응하면서 잘 살죠. 그러면 어려움이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는 그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되물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런 예를 들려주시면 더 되겠습니다. 매뉴얼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사람들이 일하는
말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증이신 분들, 장애도 그렇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어려운 분들에서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누워서 집에서 누워서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다고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자,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건강, 건강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인지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활동에 영향을 미치냐, 그리고 그것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집중하는 거, 중요한 일을 기억하는 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것을 무언가 하는 거, 전반적으로 말을 이해하는 거, 대화를 하는 거, 이런 활동들이 인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돌아다니기 영역은 아까 봤고요. 3영역으로 오면은 자기관리 영역입니다. 자기관리 영역에서 특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몸 전체를 씻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도봉구에 가서 거기도 협동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요거 이제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간사님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물어봤죠. 간사님은 몸 전체를 씻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을 하시더니 매우 심하게 어렵다고 말씀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엄청 활달하시고 막 그러신데 다른 분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잘 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딱 그래서 거의 머뭇거리지 않고 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사실 몸 전체를 씻는 것에는 우리가 내 신체적인 장애나 몸을 움직이는 활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보조도구나 아니면 욕실의 형태, 샤워하는 곳의 화장실의 형태 이런 것들이 조금만 달라지면 사실 그분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심한에서 중간이나 약한 정도로 변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조합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하나씩 1점씩만 줄이더라도 뒤에서 나오겠지만 엄청난 건강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화면에서 자꾸 오른쪽 한쪽을 보잖아요. 이쪽을 제가 보잖아요. 그죠? 여기에 모니터를 제가 이렇게 두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아무도 없는데 저의 모습을 보려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강의할 때 그냥 앞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씻기 이런 것도 물어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옷 입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먹는 것은 누군가 떠먹여주는 거 이런 거 누군가 떠먹여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떠서 먹는 그 전 과정입니다. 밥을 차리고 요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매뉴얼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며칠 동안 혼자 지내기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뭐 간단하게 요것만 조사해도 어려움이 있으면 왜?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더 심층적인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영역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 친구 관계 유지하기,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새로운 친구 사귀기, 성생활. 여기는 성생활에는 이성 간의 포옹, 손잡기, 키스하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물론 실제적인 성활동, 그런 삽입의 행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고요. 그래서 성생활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은 굉장히 뭐 얼굴을 붉히시거나 그냥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서 빨리 뭐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약간 정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때도 그거는 뭐 배우자가 뭐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활동입니다. 일상생활 활동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집안일과 그 다음에 직장이나 밖에서 생활하는 거, 밖에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집안일 처리하는 거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집안일을 잘 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집안일을 다 끝내십니까? 끝내는 거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집안일을 필요에 따라 제 시간에 끝내기, 속도를 물어보는 거죠. 얼만큼 제 시간에 끝내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안일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이 어려운지, 어떤 부분들이 잘 안 되는지, 그리고 끝내기에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요소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은 내가 집안일을 잘 하는데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를 보낸다면 그 집에 가는 요양보호사에게는 특히 이 분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데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리스트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잘 봐달라면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혹은 도움을 주시는 뭐 활동 전문가들도 더 뭐라고 그럴까요? 과학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활동이라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돌봄 시스템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돌봄, 그 케어라는 의미는 사실 무작정 도움을 다 주는 거로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작정 도움을 주다 보면은 그분은 결국에는 계속 안 움직이시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신체, 폐기능, 심혈관계 질환이나 갖고 있던 질병들이 사실은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안 좋아지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양보호 등급 받으시고 요양보호사가 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동안은 치매 판정 받기 전까지 굉장히 혼자 잘 지내시다가 그런 것들도 그런 활동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장이나 학교입니다. 여기서도 내용은 똑같아요. 일상적인 직장 학교 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직장 학교 일을 잘 하는 것,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장 학교 일 끝내는 것, 그리고 제 시간에 일 끝내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직장이나 학교를,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엑셀 시트에 점수를 넣을 때 이분은 어려움이 없음으로 들어갈까요? 어려움이 매우 심함 혹은 극심해서 할 수 없음으로 들어갈까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 이유 또한 이분이 건강 때문에 할 수 없고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면 여기는 매우 심함으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 활동을 하지 않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없음으로 표기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더 이상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요소, 맥락,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할 수 없음으로, 어려움이 없음으로 표기가 됩니다. 즉, 내가 경험하지 않은 활동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경험, 그거는 여기서 구분지어서 들어간다는 다소 애매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논문에서도, 굉장히 여러 논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논문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장애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면 그거는 극심할 수 없음으로 표기를 하고, 그리고 이분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전혀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활동이 없는 것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자들도 그렇게 논란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실 이 결론은 제 혼자 내린 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이 후다스 연구를 복지부에서 맡아가지고 다른 연구자분들과 같이 하면서 그때 저희가 결론을 내서 복지부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 사람이 지금 경험이 없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이라면, 근데 병원에 있는 원인은 그 사람이 지금 이 병원의 어떤 장애나 질병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하고 보고서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활동입니다. 사회활동은 조금 다릅니다. 자, 제가 한번 여기 파란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회활동 참여와 당신의 건강 문제가 당신과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지난 30일 이전에 활동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응답하실 때는 지난 30일때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건강 문제란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사회활동 참여라는 것은 당신의 건강 문제가 당신과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길게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사회활동, 예를 들어서 잔치나 종교 또는 다른 모임에 보통 사람들처럼 당신이 참여하는데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죠? 그러면 건강 문제가 없는 사람들, 나는 없는데?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약간 중간 심함을 평가할 수 있더라고요. 네, 제 경험상 실제로 여쭤보니까 약간 내 건강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약간 어렵습니다. 혹은 만약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면 중간 정도에 막 나가고 번거롭고 뭐 이런 것들. 자, 당신 주변의 장애물이나 방해물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신체적 이상이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물이나 방해물에 대해서 예민하게 응답을 해줍니다. 물론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계신 건강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장애물이나 방해물을 실질적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나 방해물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물, 뭐 문턱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여기 노인정 오시는데 노인정 여기 뭐 계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노인정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그런 계단 그리고 바닥 뭐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위 때문에 당신이 품위 있게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건강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품위 있게 생활하는 거, 요게 영어로는 dignity라고 되어 있는, 영어에서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수준이 높은 단어, 그 품이라는 거,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품이라는 개념들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입장에 맞추어서 그거를 해석하고 그리고 예민하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는 거나 아니면 나의 품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중간이나 심한 혹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약간 정도의 응답을 하셨고요. 어르신들은 아유 품위 같은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품위 필요 없고 그래도 뭐 약간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두 번째 설명드린 분은 집에 혼자 서울에서
시골로 혼자 오셔갖고 장애 때문에 가족과 멀리 다 사시겠다고,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내려오신 그 분이 품이 약간 정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이고. 그리고 당신의 건강 상태 혹은 후유증 때문에 사용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간은 매우 심한, 중간, 심한, 중간, 약간, 없음. 그래서 여기 시간에는 내가 고정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을 주기적으로 봐야 된다든지, 이런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나한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의 건강 상태가 당신의 정서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습니까? 라고 정서적인 부분도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가정에는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휴식을 취하거나 즐기기 위해서 혼자 무언가를 할 때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라고 해서 레저 영역까지, 여가 영역까지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회 참여 부분에서는 정서나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건강과 장애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이걸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떤 복지나 복지 쪽에서는 조금 더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우 디테일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추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자기관리 영역이나 돌아다니기, 사람들과 어울리기 영역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좋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한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한다면 사실 이게 동반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36개의 문항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이제부터는 이 WHO에 대한, 후다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고 점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인터뷰, 자기 인터뷰 같은 경우는 대면 인터뷰, 전화 인터뷰도 가능하고, 그리고 표준화된 인터뷰여서 우선은 첫 번째는 파란색 글씨로 되어 써진 부분을 그대로 읽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대로 읽어주셔야지 다른 사람이 똑같이 평가를 하더라도 다른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표준화 인터뷰라고 하죠.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조용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 없는 곳에서 하고, 인터뷰자가 기억해야 될 6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건데, 어려움의 정도를 평가한 것이고, 그리고 건강 상태로 인한 것이어야 되고, 최근 30일 이내, 만약에 근데 어쩔 때는 상태가 좋아서 괜찮고요, 어떨 때는 상태가 나빠서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럴 때는 평균적으로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평균적으로 기입을 하는 것이 매뉴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가 평소에 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이건 추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최근 30일 동안 경험하지 않았다면 기록하지 않음이 맞는데요. 기록하지 않게 되면 즉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누워 있어서 밖에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맞지, 그동안 30일 동안 나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없다라고 일로 표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어려움의 정도는 이렇게 플래시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4가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어 정의는 건강이라는 것, 건강 상태로 인한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어떤 활동의 어려움의 원인이 건강 상태로 때문인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1의 질문이 몸 전체를 씻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대상자가 너무 추워서 요즘엔 못 씻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려움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관절염 때문에 내가 씻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30일 동안 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평균적으로 상태가 좋은 날과 나쁜 날 중에는
상태가 좋은 날과 나쁜 날 중에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서 대상자가 지목하게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실시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1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했을 때, 그런데 내가 혼자 했을 때는 이만큼 어렵고요. 도움을 주신다면 이만큼 어려워요. 어려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기재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어려움 없이 받는다면 그 사람이 그 활동을 하는데 실제 어려움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30일 동안 경험하지 않았다면 기록하지 않고, 만약에 실제 경험하고 있는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최근 30일 동안 활동하지 않았다면 기록하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골절로 1km를 걸을 수 없다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이게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한 달 동안 골절로 1km를 걸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은 5가 되죠. 근데 요즘에 운전으로 해가지고 1km는 걸을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해당 활동에 대해서 노출된 경험이 없고, 즉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해당 사항 없음, 즉 1로 표현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에 혼자서 며칠 동안 지낼 수 없는 것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30일 동안 혼자 지내본 경험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건강 때문에 30일 동안 이 사람은 도저히 혼자 지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수가 좀 궁금해지시죠? 점수는 후다스에서는 이렇게 그 엑셀 시트가 있습니다. 엑셀 시트를 제가 지금 일단은 공유 폴더에다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엑셀을 통해서 여기에 스코어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나옵니다. 총 몇 점 만점으로 나오냐면 100점 만점으로 나옵니다. 100점 만점. 그러면 100점이 뭘 의미하냐? 꼼짝할 수 없는 상태의 장애. 네. 완전 어려운 상태의 장애를 말합니다. 0점은 물론 건강한 상태가 되겠죠. 왜? 없음 그리고 매우 심한 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100점 만점을 환산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41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고 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인구 집단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인구 집단을 조사해서 우리 그 연구에서 얘기할 땐 놈 데이터라고 하는데, 표본 집단을 갖다가 형성을 해서 그 집단의 크기, 엄청나게 큰 크기를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후다스를 평가해 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장애가 있는 건강 상태, 즉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세웠을 때 퍼센테이지로 0부터 100%의 사람들이 있는데 10%의 끝쪽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점수, 즉 90%에 해당하는 뭐라고 할까요? 90%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41점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웠고, 그러면은 거기에 쭉 보니까 사람들이 10%의 어려움,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10%, 끝에 있는 10%, 그 10%의 분기점이 몇 점이냐 봤더니 바로 41점이더라. 그러면 41점이 우리 보통 10% 인구 기준으로 10%의 장애 인구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우리나라는 5%? 제가 기억이 10%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그 10%를 기준으로 했을 때 41점이 되더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평가를 해봤는데 이 사람은 41점보다 높게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전 인구의 장애가 있는 10%에 해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장애는 심해지는 겁니다. 계산 방법은 두 가지 계산 방법이 있어요. 1에서 5점으로 되어 있었죠. 거기를 다 합산하는 겁니다. 36문항을 쫙 합산하면 180인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내가 계산기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현재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 사전사후 어떤 중재를 제공하고 나서 사전사후의 평가를 보기 위해서 할 때는 어떤 부분이 향상되고 점수가 낮아졌어. 즉 좋아졌어 라고 평가할 때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덧셈을 해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다른 집단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점수는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잡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방법은 뭐 문항 반응 이론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주고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제거하고 그래서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에 계산을 넣으면 그러면 100점이 나옵니다. 간단 계산법은 100점이 훨씬 넘게 나오지만 요 복잡 계산 방법으로다가 점수를 넣으면 아주 100점으로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따로 측정이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각 D 1.1, 2.2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점수를 넣는 건데요. 여기에서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너무나 헷갈리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라고 하기에는 저도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설문지를 0에서 4로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옮겨서 적을 때 어려움이 없으면 1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1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여기 보면 1이에요. 그죠? 1인데 여기다가 옮겨 적을 때는 엑셀에다가 옮겨 적을 때는 그걸 0으로 바꿔서 여기다 입력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거를 0, 1, 2, 3, 4로 하지 왜 1, 2, 3, 4, 5로 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냐? 모르겠어요. 네,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길 때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도구를 0, 1, 2, 3, 4로 만들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0, 1, 2, 3, 4로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인쇄가 나갔습니다. 네. 인쇄가 나가서 저는 어쨌든 요 매뉴얼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 앞에서 0, 1, 2, 3, 4로 아예 폼을 만들어서 여기다 다이렉트로 입력하면 훨씬 더 오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제가 엑셀 파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은 이게 좋더라고요. 바로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스코어를 4점이 최고점이겠죠. 그러면 그래서 1, 1, 2 뭐 이렇게 바꿔서 넣으면 각 영역의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33% 그리고 토탈 퍼센테이지까지 반영해서 토탈 퍼센트는 뭐 여기에 도메인 스코어, 오버롤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도메인 스코어는 요 해당 영역의 점수고요. 그 다음에 오버롤 스코어는 요 전체의 36문항 전체의 퍼센테이지로 나타납니다. 80.4556%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41%보다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전 인구의 10% 안에 드는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다 444, 뭐 일부 000, 444, 444, 여기서 조금 1, 2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파일을 드릴 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PC 드린 분들한테는 지금 채팅창에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몇 가지 논문을 좀 휙휙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포르투갈인데요. 329명을 조사를 했대요. 후다스 2.0과 MMS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했는데 대상을 누구로 했냐면 디멘시아, 디멘시아, 치매. 그런데 어디 계신 분들이냐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 했더니 이분들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활동 그리고 참여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취약하게 나온 부분은 모빌리티 이동성이더라 라고 여기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후다스 2.0하고 대만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레포트가 나오는데, 후다스 2.0을 국가기관에서 요거를 채택을 해서 장애평가를 후다스 2.0으로 무조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록장애인 있잖아요. 등록장애인 제도가 있는데 그 등록이 되는 우리는 뭐 장애 몇 급 요것만 딱 기록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체나 이런 분야만 나뉘어 있지만 대만에서는 전산 시스템으로 후다스를 채택하고 그리고 무조건 장애 평가를 후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큽니다. 12,126명의 disabled elderly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런 노인을 했을 때 7,612명은 여성, 4,514명은 남성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이분들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봤더니 참여에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삶의 활동과 어울림 그리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인지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에 문제가 있더라 라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다음 연구가 좀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대만의 13,774명이죠. 전체 치매 노인들의 그걸 본 겁니다. 점수를 본 겁니다. 근데 치매 노인들이 이제 중증이 되면은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경증일 때는 지역사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 두 개를 비교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봤더니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의 평균은 57.78. 그러니까 57.78 이후를 넘어가시더라도 지역사회에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 보니까 73.87 이 정도 점수 차이가 나타났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계적으로 컷오프 포인트를 한번 정해봤어요. 컷오프 포인트는 이 점수에 도달하면 요양원으로 넘어가실 시기가 됐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66.50이다 라고 이 컷오프 포인트를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게 또 도메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도메인에는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점수가 높다는 것은 컷오프 포인트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장애가 심해지더라도 굳이 요양원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일상생활, 활동과 그리고 4번 영역이 뭐였죠? 사람들과의 어울림. 사람들과의 어울림과 일상활동들은 그렇게 이분이 기관에 입소하는 거에 영향을 지킬 만큼 즉 이 부분은 장애가 좀 심해지더라도 집에서 사실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볼까요? 3번 영역이 가장 점수가 낮아요. 3번 영역은 3번 영역이 뭐였냐면 바로 자기관리 영역이었습니다. 자기 돌봄 영역. 이 자기 돌봄 영역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죠? 점수가 상대적으로 컷오프 포인트가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는 어려움이 나타나서 점수가 조금씩만 높아져도 훨씬 더 요양원으로 가야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96점까지 괜찮았는데 혹은 77점도 괜찮았는데 자기관리 영역에서 기능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55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관리 영역에 있어서 그 기능들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재. 그래서 뭐 욕실 환경을 바꾼다든지 옷을 입을 때 더 잘 입을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영역에 뭐가 있었죠? 같이 가볼까요? 네, 여기. 그리고 먹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혼자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일상생활 활동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재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예, 대만의 데이터입니다. 이건 데이터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인구, 전 장애인 인구거든요. 15만 8,174명. 이것을 2012년, 2013년까지 조사된 바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지표가 한 5개 정도의 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노움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니까 조현병, 그리고 청각장애, 그 다음에 요거는 뇌졸중, 치매, 그리고 바이폴라, 이중 성격 장애인가요? 네, 요거는 시각장애, 그리고 요거는 지적 장애, 그리고 요거는 우울, 뭐 그리고 척수장애, 그리고 요거는 발달장애. 이런 각각의 영역, 장애 영역들이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스키조프레니아, 정신장애의 대표적인 조현병을 한번 볼까요? 자, 2번 영역에서 이동하기의 영역에서는 거의 장애가 없죠. 자,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장애 영역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냐면 72점을 보이고 있는 5-2 영역, 즉 사회활동 영역, 직장을 얻고 학교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포함되는 스파이널 코드, 척수장애는 볼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냐 쭉 봤더니 73점을 보이고 있는 제가 여기서 잘라내 가지고 4번 영역인가요? 1, 2, 3, 4, 5번 영역입니다. 5번 영역에서도 잠깐만요. 여기 70.38. 아, 이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1, 2, 3, 4, 5번. 5번 영역에서도 5-1 영역.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그렇죠.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이런 분들에게는 집안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죠? 자, 다음은 제가 했던 그 제일 처음에 은평구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후다스 2.0 중심으로 해서 18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고요. 장애인분들 18명 대상으로 인지와 돌아다니기, 그리고 자기관리와 일상생활이 어울리기, 사회 참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4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후다스 점수를 좋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한 거죠. 인지는 뭐 여기 보면 뭐 DIY 가구 제작하기, 인지가 어려운 분들을 따로 모아서 뭐 퍼즐, 원예, 유화 그리기 이런 것들을 했고요. 돌아다니기에는 그분들이 집을 직접 방문해 보고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집 밖으로 나오는 활동에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물리치료 선생님이 신체 능력 향상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자기관리 영역도 직접 가호 평가를 하고 직접 다녀서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훈련 같은 것들을 집에서 하고 가옥구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재를 제공했고요. 어울리가 사회 참여는 이분들 원래 있던 조직이었는데 장애인 자조 모임, 거북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분들을 참여하게 했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총점만 보시면 총점에서 원래는 36.6점 있죠. 아까 41점과 비교했을 때 제법 좋은 점수지만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에는 28.8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타겟된 목표를 갖고 저희가 지목해서 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바깥 영역의 육각형이 안쪽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점수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즉 여기에는 육각형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죠.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상생활 활동하고 사회활동 참여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걸 봤더니 사실 이거는 기간이 좀 짧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보호자분들이 있는데 보호자분들이 다 해주세요. 다 도와주시다 보니까 여기서는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돌봄 체계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찰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열심히 나오신 분들, 그래서 출석하신 분들을 1등부터
18등까지 쭉 세워놓고 출석률이 좋은 분들을, 그래서 중간을 딱 잘랐어요. 이게 과연 우리 프로그램의 효과인가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사후평가에서, 초기평가에는 두 그룹에서 모두 비슷한 점수였는데 나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9명에서 훨씬 더 점수가 좋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 그룹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벌써 300년대 사람이었던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활동이 부족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서 좋은 상태를 파괴한다. 인간의 모든 움직임과 체계를 갖춘 운동, 활동은 인간을 좋은 상태로 충전하고 보존한다 라고 플라톤이 얘기했고, 그것이 이제는 건강의 개념에 들어와서 이런 ICF의 개념의 활동과 참여, 그리고 신체, 이런 것들이 모든 영역들 중에서 특히나 활동들이 우리가 좀 더 건강 요소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완벽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WHO도 건강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완벽한 건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완벽한 건강을 추종하면은 질병, 장애, 늙는 것은 부담으로 전락하고 인간은 초라해진다고 앞에 신영전 한양대의대 교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건강보다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있어서의 활동과 이런 참여와 그리고 신체 기능을 현 상태에서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건강이다라는 개념을 특히 우리 보건,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 혹시 뭐 질문, 네. 여기에 제가 그 공유 문서인데요.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질문은 없으시고. 자, 준수쌤이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네네. 오늘 저기 교육해주신 김정은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질문을 안 해주신 거 보니 또 너무 완벽한 강의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기 오늘 교육해주신 김정은 교수님께 정말 채팅창에라도 감사 인사, 이게 박수라도 한번 쳐주시면 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다들 비디오를 한번 켜주시고 같이 인사 한번,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자, 비디오 한번 켜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어서 비디오 창을 켜시는 동안 응답을 좀 드릴게요. 네. 거기 네네. 은평구 보건소에 있던 18분의 장애인분들은 휠체어 타시는 분, 신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평균 연령은 60세가 조금 넘어서 어르신분들이 좀 많았어요. 물론 젊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회활동이나 이런 거 거의 안 하시고 재가에 계시는, 좀 우리가 중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네. 보건소, 은평구 보건, 제3자 평가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젠가요? 제3자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대상자분이 본인의 의지를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럴 경우 보호자나 혹은 돌봄을 제공하시는 분에게 그분의 활동에 있어서 얼만큼 어려운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평가할 때 제3자 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보건소 참여자 재평가는 본인들이 한 건가요? 아니면 제3자가 평가? 이분들은 인지적 수준이 좋아서 처음에 거기 보건소 관계자분들,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하셨고요. 그리고 재평가할 때도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하신 겁니다. 네, 똑같이 한 겁니다. 예, 더 질문 또 없으신가요? 한두 분 정도 질문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켜시고 마이크 키시고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저기 오늘 교육,
네. 네, 교수님께서 답변을. 네. 네. 네, 그렇죠. 본인이 평가한 거하고 제3자 평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면 본인 평가로 전후 비교를 해야 되고, 제3자 평가를 한다면 제3자 평가를 전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같이 쓰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중재를 어떤 한 영역을, 예를 들면 이동 영역에 대해서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실제로 지적으로 이것을 응답할 수는 없지만 어렵게 표현하실 수 있다면, 그럼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중재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그 36문항을 전체로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시다면 몇몇 영역을 떼서, 왜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원들을 구성된 요소로서 우리가 요 부분을 요번에 한번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제공해 보자, 서비스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한번 보자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장소가 있고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어. 근데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봤더니 인지가 낮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이러한 인지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면 인지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우리가 와서 직접 실시하는 뭐 가구 제작이라든지 퍼즐인지 유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집중력과 생활에 필요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보자 라고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협동조합에는 원래 집 고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옥 구조를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동 영역이나 혹은 자기관리 영역을 보면서 수정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기 영역에 나와 있는 그 목적 활동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가옥 구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처음에는 후다스를 갖고 그 틀로서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는 좋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익숙해지시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뒤에 전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평가가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향상시키는 건강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평가 도구를, 그 항목을 보면서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자체의 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우리 역할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예. 또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예,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후다스 쪽에 실질적으로 좀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사용하시면서 그런 피드백들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